알쏭달쏭 영험한 점술. 어느 날 두 선비가 시원한 경치를 감상하고자 강가 누각에 올라갔습니다. 이때 독서당의 여러 학사가 강놀이를 화려하게 즐기고 있었는데 울긋불긋 꾸며진 배에서는 풍악소리가 질탕하게 울렸고 비단어 차림의 여인들이 곁에서 수발을 들었습니다. 물결 흐름을 타고 유유히 흘러가는 그 배를 바라보면서 누각의 한 유생이 저들이야말로 신선이라며 부러운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그때 다른 선비가 물었습니다. 자네는 저들이 부러운가? 이에 유생은 말하길 자신은 40살 가난한 선비이니 저들에게 비기면 버러지보다도 못하니 어찌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선비는 고개를 저으며 예언했습니다. 그렇지 않네. 저들은 모두 걸어다니는 주검일세. 자네의 복된 운수는 뒤늦게 찾아오나 저들보다 100배 나으니 너무 부러워하지 말게. 유생은 그 말을 믿지 않아 그저 쓴웃음만 지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갑자사화가 일어나 학사들은 모두 화를 면치 못했으며 연산군이 쫓겨난 후 가난한 유생은 뒤늦게 급제하여 빠른 속도로 출세했습니다. 그제야 유생은 강가 누각에서 자신의 미래를 점쳐준 선비에 대해 점술이 과연 영험하다면서 놀라워했습니다. 이 일화에 등장하는 인물은 호암 정일양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용산 강가 촌마을에 살면서 정일양과 가까이 지내는 사공이 하루는 운수를 물어왔습니다. 소인의 미래에 대해 점쳐주실 수 있는지요? 정일양은 신분 있는 그의 운수를 점쳐보더니 오은시를 하나 지어주었습니다. 바람이 일어나도 배 세우지 말고 기름에 젖은 머리 빗질을 하지 말라. 한 말지어 쌀 썩되어 붓 끝에 금팔이 떨어지지 않으리라. 이게 무슨 뜻인지요? 설명하기 어려우니 그냥 외우기만 하면 되네. 그러면 자네에게 큰 도움이 될 걸세. 알겠사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사공은 그 말의 의미를 알지 못했지만 늘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공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다가 역풍을 만났기에 급히 돛을 거두고 섬 사이에 닻을 내리려 했습니다. 그때 문득 정기량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언젠가 전공께서 바람을 만나도 배를 세우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사공이 있는 힘을 다해 뱃머리를 돌려 바람을 거슬러 가자 바람이 순식간에 방향을 바꿔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사공은 재빨리 돛을 펴서 풍랑을 타고 매우 빠른 속도로 경강에 배를 대었습니다. 먼저 닻을 내렸던 다른 사공들은 모두 밀려오는 파도에 미처 닻을 거두지 못하고 물에 가라앉았으며 오직 이 사공만 화를 피했습니다. 사공은 그 뒤에 멀리 장사하러 나갔다가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날이 어두워져서 집에 도착한 사공은 방문을 열고 머리 숙이며 들어서다가 문설주 위에 뭔가를 상투로 건드렸습니다. 동백기름을 넣어둔 호로병이 엎어져 떨어지며 머리에 한박 기름을 들씌웠습니다. 사공이 머리를 들고 다시 상투를 쪼아 올리려는데 문득 먼저의 시가 생각났습니다. 영험한 전공의 말을 어겨서는 안 되지. 사공은 손을 멈추고 머리를 빗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머리카락에서 흐르는 기름을 처리하기 곤란해 부득이 뒷머리를 쪽져 얹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날 밤 웬 사내가 방으로 몰래 들어오더니 잠에 푹 빠진 두 사람의 머리를 살짝 매만졌습니다. 사내는 사공 아내의 내연남이었으며 사공을 죽일 작정으로 침입했으나 머리를 쪽진 사람이 둘인지라 남녀를 가려내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잠깐 난감해진 사내는 그러다가 동백기름 향내를 맡고는 여인이려니 생각해서 그 옆에 누운 사공의 아내를 칼로 찔러 죽이고 잽싸게 달아났습니다. 피비린내가 코를 찌르는 바람에 깨어난 사공은 자기 아내가 흥건히 피에 젖은 채 죽어 있음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사공이 엉겁결에 아우성쳐서 이웃 사람들이 몰려왔으나 누구의 소행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흉사를 듣고 달려온 아내의 부모 형제들은 때를 지어 사공에게 달려들며 말했습니다. 너와 한자리에서 자던 중 칼에 찔렸으니 내 놈이 아니면 누가 그랬겠느냐. 그러더니 사공을 꽁꽁 묶고서 형조의 고소장을 올렸습니다. 형조의 관리도 정황상 맞는 말이라고 여겨 사공에게 형장을 치고 문초했습니다. 사공은 처음엔 억울하다고 하소연했으나 매를 견디지 못하고 거짓 자복을 했습니다. 당상관이 작성된 판결문에 막붓을 쥐고 수결을 하려는데 어디선가 나타난 금파리떼가 앵앵거리며 붓 끝에 모여들었습니다. 당상관이 붓을 들어 휘저으면 금파리떼가 흩어졌다가 이내 다시 달라붙기를 그치지 않아서 오래도록 글을 쓸 수 없었습니다. 사공이 고개를 쳐들고 그 꼴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이 죽기 전에 한마디만 하게 해주옵소서. 당상관이 죄인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느냐? 예전에 허암정공이 소인을 위해 운수를 점쳐주었는데 그 말이 이러이러하였사옵니다. 바람을 만나면 배를 멈추지 말라 했기에 그대로 하여 물에 빠져 죽는 일을 면했고 머리에 기름을 들써도 빗질을 말라기에 그 말을 따랐건만 이번에는 도리어 이런 기이한 화를 당했습니다. 당상관이 귀를 기울이자 사공이 계속 말했습니다. 또 한말째어 쌀석되라는 말과 붓 끝에 금팔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끝내 그 징험이 없으니 어째서 정공의 말이 처음엔 귀신같이 적중하고 나중에는 허황한지 알 수 없어 답답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이런 의심이 강하게 들어 원통하기 그지없사옵니다. 사공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정희양의 알쏭달쏭한 예언을 내뱉자 당상관이 난관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듣고 보니 괴이한 일이로다. 방금 붓 끝에 달라붙은 파리를 여러 차례 쫓아버렸으나 그래도 멀리 날아가지 않기에 괴이하게 여겼다네. 전공이 앞니를 내다보미 어찌 이리 신통할꼬? 그 말에 난관 중 명민의 종종 칭찬받는 이가 곧 앞으로 나와 가만히 고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공의 헤아림이 귀신 같다고 하오이다. 그리고 이 사건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소이다. 당상관이 관심을 보이자 난관이 이어 말했습니다. 전공이 말한 바 머리를 빗지 말라고 주의 준 것은 바로 화를 면하는 방도를 가르쳐 준 것이올시다. 그때 만약 머리를 빗었다면 칼날 아래 죽음을 피하지 못했을 것이외다. 그런즉 칼질을 한 자는 다른 놈이 아니겠습니까? 나도 그런 의심이 드네. 그렇다면 한말찌어 쌀석대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 사건에 얽힌 매듭이 그 말에 있는 듯하니 쉬이 알아낼 수는 없겠으나 허락해 주시면 하관이 기어이 풀어보겠나이다. 그리하게. 당상관은 수교를 미뤘고 난관은 며칠 깊이 궁리하던 끝에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한말 겉곡을 찌어 쌀석대를 얻으면 겨가 7대 남으렸다. 겨 강 7칠 대 승자를 쓰면 강칠승이니 이는 범인 이름 아니겠는가. 다음 날 난관은 관청에 나가 당상관에게 강칠승이란 이름을 써보이며 그 이치를 설명했습니다. 바로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인 당상관은 건장한 장교 사령들을 불러 지시했습니다. 용산강 아래 위촌에 이런 자가 있을 것이니 너희는 당장 가서 잡아오너라. 사령들은 용산강 주변 마을을 샅샅이 뒤지며 탐문해 강칠승이란 자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강칠승은 사공 아내와 간통한 자였습니다. 그는 사공이 범인으로 확정됐다는 소식에 마음 놓고 지냈으며 형조에서 다른 일로 신문하려는 것으로 생각해 순순히 따라갔습니다. 강칠승이 정말 있는지 궁금해했던 난관과 당상관은 속으로 놀라워하며 신문에 나섰습니다. 강칠승은 매를 맞고서 동백기름 향내로 인해 헷갈렸노라 실토했습니다. 이로써 살인 사건은 마무리됐고 사공은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